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해당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3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1월 1일 차입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용자금 3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주식회사 3일은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회계 처리는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딱 봐도 답이 2번이에요. 답이 30. 해당하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고 됐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했고 미지급 비용을 계상했다는 거는 사실 이자 지급을 안 했다는 거가 돼요. 이자 지급 안 했다는 거는 그래도 발생 주의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그렇게 비록 이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생 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했다라는 주의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1번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은 어떤 설명이냐면은 약간 이연분계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연분계. 그러니까 보험료의 1년치 성급, 그 다음에 임대료를 6개월치 미리 받은 거, 1년치 미리 받은 거, 그거에 대한 설명. 이연분계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주의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비용 처리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고요. 보수주의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수익 비용이랑 보수주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대되건 과소되건 그런 얘기인데, 보수주의는 굳이 우리는 관계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문제 32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발견된 오류에 대하여 2021년에 작성해야 할 수정문계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2021년도 12월 20일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3일에게 상품을 2022년입니다. 2월 1일에 인도에 주기로 약정하고 세운계산서는 2021년도 12월 20일자로 발행하면서 동일자로 외상 매출을 인식했다입니다. 사실 원래 이 문제가 원래는 2021년도 12월 20일 이제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이제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12월 20일자에 회계 담당자 거래처인 이제 3일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2021년도 12월 20일자는 사실 판매에 대한 거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받았으면은 괜찮긴 한데 계약금도 받은 것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2022년도 2월 1일에 인도에 주기로 약정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2022년도 2월 1일이 원래가 판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계산서는 2021년도 12월 20일자로 또 발행했대요. 또 원래는 이게 판매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판매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행을 한 거고 외상매출로 인식을 했답니다. 아이고야. 원래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도 기준은 2022년도 2월 1일이지 2021년도 12월 20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당시에 이제 2021년도 12월 20일로 봤을 때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 매출로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 31일자가 되면은 이를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분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 대변에 있던 게 이제 차변으로 들어가는 거고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해가지고 없애줘야 됩니다. 이거는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답에 대해서는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변경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했던 것 자체를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소시켜주는 분기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2021년도 12월 20일자에 세운계산서 발행한 것도 역시 계약 해지로 일단은 계약 해지로 인해서 수정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 발행을 해서 없던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딱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근데 2번으로 답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건 2021년도 12월 20일에 나가는 분기예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4번은 필요 없음 돼 있잖아요. 사실 필요 없다고 하면 사실 답이 좀 맞긴 한데, 저는 원칙상은 아니거든요. 원칙상은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판매된 걸 아닌 거를 인도 기준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음도 사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2번에 최종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설비확충을 위하여 2021년도 10월 1일 외환시장에서 3만 달러 차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3만 달러 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차입금의 만기는 2024년도 10월 1일이고요. 다음에 환율을 참고할 때 2021년도 말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기입될 내용으로 옳은 것 이자 지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제 이 차입된 금액은 얼마냐면은 3만 달러에서 1,300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3,9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금액 12월 31일자 평가하는 금액이죠. 평가하는 금액은 3만 달러에서 1250원만큼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3750만원이 나올 거예요. 맞네. 3750만원.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3750만원. 그러니까 기준점은 장부금액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 잡는데 3900만원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그렇죠. 적게 줘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차입은 돈을 주는 쪽이기 때문에 부채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채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부채인 경우에 만약에 장부금액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면 오히려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12월 말짜니까 환산 손실을 봐야 되겠죠.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면은. 근데 내가 돈을 적게 주면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금액 이렇게. 그러면은 부채 금액은 얼마냐면은 3,900만원에 당시에 이제 내가 받은 거를 평가해 보니까 3,750만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은 150만원만큼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적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분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차변에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요. 얼마냐면은 150만원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만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환율이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150만원만큼 이익이니까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입장에서는 외환환산 이익이 수익이니까 150만원 처리하고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150만원만큼 떨어지니까 금액은 이제 내년 되면은 3,750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은 3,750만원.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900만원에서 150만원만큼 가치가 떨어지니까 3,750만원이 재무상태표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감사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적정의견입니다. 감사 범위의 제한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충분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이고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 증거도 확보할 수 없어요. 감사 의견 표명할 수 없어요. 이건 의견 거절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적정 의견 아니에요. 적정 의견은 100% 깔끔해야 되거든요.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그 의견 거절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이건 한정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10개가 있다고 치고 한두 개 정도는 지금 내가 감사를 좀 지적받았는데 그거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게 이제 한정 의견인데요. 특히 이제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한정 의견이 2번 나오면 한정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 의견은 좀 치명타라기보다는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타예요. 그래서 한정 의견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한정 의견 쪽이고,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지 않았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거의 뭐 한정 의견 쪽보다는 거의 뭐 부적정 의견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의견 거절 쪽에 거의 가깝고. 자, 이것도 거의 뭐 한정 의견보다는 거의 뭐 부적정 의견에 가깝죠. 그러니까 의견, 적정 의견, 한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한두 개 개판 친 거고, 부적정 의견은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의 개판이에요. 부적정 의견. 심하면 의견 거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의견 거절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심하면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정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정보 이용자의 그대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의사결정에 잘못된 확률이 높다. 이거는 부적정 의견 중 하나예요. 34번의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3번은 거의 부적정 의견 아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거래 중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는 이게 이제 총 부채,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잖아요. 타인 자본에서 그 다음에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걸 나누어서 나온 게 이제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진짜 심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부채 비율이 사실 이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사실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는데, 특히 3까지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3, 4까지는 조금 위험한데 진짜 5 이상 들어가면 정말로 위험해요. 그때는 회사 투자 안 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가장 적정한 거는 1하고 2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긴 보는데, 솔직히 2배라고 해도 이제 능력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고요. 3, 4는 조금 위험한 수준, 5는 정말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사실 좋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1번. 외상 매출금은 어음으로 해서 했다. 이거는 뭐 자산에서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관계가 없고요. 2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2번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자체가 부채잖아요. 그 부채가 내려가죠. 그러면은 채무를 면제받은 거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 들어가요. 채무 면제 이익은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장기 차입금 만기일이 결산 1년 이내에 도래한다. 결산이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거는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부채에서 부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현금 배당으로 처분할 것을 결의한 경우. 이거는 미지급 배당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자본에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가 되는 미지급 배당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5번의 답은 실질적으로 부채가 올라가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내려주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3번은 부채에서 부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고, 4번은 이익 잉여금으로 현금 배당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 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용산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주식회사 용산의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유동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에 대한 전체 이제 비율을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겁니다. 유동자산은 돈을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유동부채는 돈을 1년 이내에 줘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높으면은 회사가 상당히 건전하다고 봐요. 왜냐? 돈을 빨리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한 이런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200만원과 유동부채 100만원만큼 남으면 돼요. 200만원에서 100만원만큼. 그래서 비율 얼마냐면은 2, 즉 퍼센트를 따지면은 200%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6번의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주주 입장에 바라본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재무 비율로 가장 옳은 것. 이익 창출 능력이라고 하면은 거의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을 거의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쪽으로 이제 보는 게 더 많겠죠. 주주가 원하는 거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만 높아서 배당만 많이 받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배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이익 쪽으로 봅니다. 유동비율은 안 봐요. 주주 입장에서는 유동비율을 안 봅니다. 굳이. 근데 주식을 투자할 때는 보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유동비율을 안 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당기순이익 높으면 배당 많이 받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자 비율과 재고자산 비율도 사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회사 주주의 몫이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즉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뜻하죠. 그러면 1번에 대한 얘기도 회사의 주주의 몫이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38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회사가 다음 연도 중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계약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 즉 현금 이런 거를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얼마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3번 회사가 다음 연도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부채에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부채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4번 회사의 마진 구조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마진은 수익을 뜻해요. 그럼 수익을 뜻한다는 게 어디예요? 재무상태표예요? 아니요. 수익은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뜻하는 거지 수익은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거라 정답은 4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된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토론을 좀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4명의 회계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저축은행이 지금 부도가 지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도 저축은행에 이제 파산을 맞아가지고 막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 미국에 관련된 SVB 이것도 이제 상황이 지금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도 뭐 저기 오른 이제 은행 있죠. 예, 거기도 좀 이제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규모 인출 사태를 뜻하는 뱅크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사실 이 상황이 되면은요, 진짜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예금자들은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기 맞는 것보다는 은행 자체가 부도가 나면은 돈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예금자 보호 있긴 하지만 5천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그 5천만 원 이상은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뱅크런 사태가 올 것이 예측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게 예측이 빠르게 돌면은 진짜 돈 빨리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기다렸다가 진짜 완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 이제 저축은행 업계 자산 1위인 용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인 신용산저축은행, 삼각지저축은행, 이천저축은행, 남영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은행이 문을 닫는다? 이거 정말로 경제적 입장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던 가월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 어느 구에 있는 은행이에요? 용산구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산구에 있는 은행들이 다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아마 제가 보니까 용산저축은행은 대장은행이에요. 은행 중에서 대장은행이에요. 대장은행이 폐사하니까 줄줄이 이제 다라라라라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이에요.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이라는 거는 거의 자본금이 전체에서 5% 미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부채가 95%가 있다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근데 자기자본 금액 5% 미만이라는 건 정말 심한 거예요. 예금 사람들 돈을 다 돌려줘도 5%만 돈을 줄 수 있고 나머지 95%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줄이 영업정지를 지금 당했는 상태고, 지금 줄줄이 지금 돈이 다 나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금자들은 저축은행계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냐 지적함에 따라서 심리가 이제 확산되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지금 저축은행들이 문 다 닫았거든요. 거기 용산구에 있는 은행들 다 닫은 거예요. 다 닫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저축은행들도 다 돈 다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중한 내 재산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심리가 원래도 그렇거든요. 현금을 딱 이렇게 저축해놨는데 돈을 못 빼간다 이러면은 사람 심리적으로 진짜 완전 불안해요. 잠도 못 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이제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요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일단은 은행 자체가 지금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울 용산구 쪽에 있는 은행들이 다 문 닫아요. 그 다음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 자본의 5% 미만이죠. 이거 상당히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저축은행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게 됩니다. 이건 맞아요. 사실 1번의 철수가 좀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는 거는 부채가 솔직히 뭐 상환한다 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은행 예금 자체가 이제 상환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이제 상황이 좀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뱅크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 지금 예금을 해놨던 자산들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부채도 같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답이 1번에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 자산과 부채가 이제 뱅크런이 생기면은 부채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동시에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근데 2번은 이제 철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맞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거 맞아요. 왜냐? 부채가 내려가잖아요. 부채가 내려가면은 자기 자본 비율은, 근데 전체의 비율을 봤을 때는 올라가게 돼요. 왜냐?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도 줄어드니까, 부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율은 일시적으로 높아지지 실질적으로 돈이 유입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만 보는 거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저축자에게 주는 예금 이자율과 대출자에게 받는 대출 이자율의 차이, 즉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상 뱅크런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할 것은 뻔하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냐? 자기 자본도 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문 다 닫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예금자들은 돈을 다 빼가려고 하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할 것은 뻔한 얘기가 맞아요. 왜냐? 예금을 안 하잖아요. 예금 다 인출하니까. 예금 다 인출을 하는데 그만한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니까. 이익도 감소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그러니 저축자들에게 아주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여 예금 인출을 막아야 현재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번이 왜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니냐면은 제가 이거를 약간 좀 종이에 적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4번이 아닐까? 사실 이 문제 제가 원래 1번인 줄 알고 좀 틀렸기 때문에 부채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제가 1번 찍었는데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게 높은 이유를 제시하잖아요. 높은 이유를 제시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가요. 예금 인출 막기 위해서 은행 이율을 높이면은 내가 그 이자를 은행에서 줘야 되거든요. 고객님들한테. 그럼 비용이 올라가요. 물론 예금 인출을 막을 수는 있어요. 높은 이유를 제시한다면은. 그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이자율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정기 예금이 5%다 그러면 한 18% 정도 올린다. 예금 인출 막을 수 있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난 못한다 보거든요. 할 수도 있겠죠. 난 못한다고 봐요. 왜냐? 그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하려면은 사실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의 얘기 나오면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센세미를 잡을 수 있는데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맞다고 봐요. 대출금 이자 수익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제시를 해서 한다면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금 이자율을 올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 내려갑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답은 영희가 틀렸습니다.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주당 순이익 구하면 얼마인가? 주당 순이익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단기 순이익에서요.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주 빼는 걸로 돼 있고요. 우선주는 없으니까 한 6천주만큼 하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6천만원 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한 주당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주당이익은 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번 답은 2번 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관리 2급은 2022년도 7월 18일쯤에 이제 공개 문제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회관리 2급은 문제 사실 해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거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제 생각이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99%까지는 맞을 거고 1%는 틀렸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해설하는데도. 그래서 100% 맞다는 것 자체를 확신을 좀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틀린 해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다음에 또 개선할 때 그때 또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관리 2급은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공지사항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하고 6월달 거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머지 거를 올리겠다. 근데 만약에 좀 여유가 되면은 회관리 2급은 좀 몇 개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유 사항을 보고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고 편집도 좀 깔끔하게 해서 혹시나 좀 쓸데없는 부분은 좀 제거를 하면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개 문제, 즉 4개의 파트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좀 시간이 짧고 어떤 문제는 시간이 좀 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상세하게 문제 풀이를 한 거라 사실 문제가 좀 긴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짧은 해설을 보면은 뭐 그만큼 뭐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 핵심이 다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근데 독학을 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원래는 하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상세한 문제 풀이가 좀 필요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최대한 상세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두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블로그에서 해왔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늘 한결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호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3월달 거 문제를 연습하시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도 똑같고요. 유튜브 댓글도 똑같고. 근데 사실 원래 회계관리 2급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쌓는 데는 매우 좋으니까 저는 회계관리 2급을 기초 쌓는 연습을 좀 많이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강의가 언제든지 마음에 들었으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면은 매우 뿌듯합니다. 많이 보시고 또 도움이 또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시험 합격하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6월달에 회계관리 2급 시행한 문제풀이 해설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은 9월 22일자고요. 앞으로 11월달, 12월달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계관리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시고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까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